자, 보면 이제 각국의 장원재 붕괴 양상을 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엘베강 이서 지역, 서부 유럽 지역과 엘베강 이동 지역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보면 자, 여기 이거부터 볼게요. 자, 서부 유럽은 전반적으로 장원재가 해체됐죠. 그래서 이제 패스트 이후에 농민의 지위가 상승됐고요. 사회 경제적 분화 그리고 등등 해갖고 농노제가 이제 쇠퇴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영국하고 그 당시 프랑스는 좀 달라요. 영국은 우리가 이제 정형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그 가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14, 15세기 때 급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화폐가치 하락 등으로 해서 농노 신분이 해방되고 봉건적 공남이 실제로 다 폐지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봉건적 공남이 실제로 폐지했다는 것은 봉건 영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현물 납부라든지 그다음 요역동원 등등도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급납화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그 14세기, 15세기 지대 15세기 때 지대 급납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전반적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영국 농민은 대다수 농농시군에서 해방됐을 뿐 아니라 봉고적 공납으로부터 실제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봉고적 공납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헌물 납부, 자기 특산물들 이런 거 납부한 거 있죠. 요역, 징발 등등 이런 것까지 이제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다 급납화되고 나중에는 아예 없어지게 돼요. 예. 근데 자유는 얻는데 문제는 토지는 얻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래는 이제 중앙 권력이 얘네들이 강했잖아요. 뒤에서 좀 얘기했지만 영국하고 프랑스가 좀 약간 대조적인 현상인데 영국은 처음부터 왕권이 강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보다 상대적 왕권이 좀 약화되고 지방세력이 강해진 반면에 프랑스는 지방세력이 강했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왕권이 강해져. 이게 좀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미예요. 전반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왕권이 강해진 건 마찬가지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왕권이 강해졌다가 했지만 그렇게 이제 프랑스에 보내서 이제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해지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약했지만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좀 얘기했지만 그 지방의 곳곳에서 관리를 갖다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왕권이 강해지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 권력을 강화시켜서 나름대로 조세권이나 재판권 같은 걸 해소했지만 집안 치안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젠트에게 맡겨버려.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젠트리가 실질적으로 지방의 세부적인 것들 통계를 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상들이 되냐면 이제 토지가 이런 젠트리라든지 젠트에게 땅을 빌린 요먼에게만 집중이 되죠. 요먼들 얘네들에게.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토지의 경작권이 얘네들에게만 집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농민들은 뭘 갖고 있지 못하면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해요. 예. 그래서 뭐 계절 노동자라든지 이런 것들만 뭐냐면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장원 영주들이나 요원들에게 토지 소유권과 토지 경영권이 집중되면서 그 나머지 농민들은 소유지가 없이 단순히 계절 노동자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농업 노동자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 권력이 지방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젠트를 중심으로 해갖고 토지의 어떤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적을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형상이 좀 제가 하지 않는데 지가 멋대로 하네요. 토지의 양극화 현상들이 일어났다. 아이고 잠깐만. 그래서 토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뭐냐면 장원 영주들이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원 영주들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갖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토지 등본 보유농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서양사 강의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등본 보유농이라는 것은 장원 법정 문서에 등재된 토지 보유농을 뜻해요. 이게 오류가 좀 생기네요. 예,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안 해도 되나? 예, 장원 법정 문서에 등재된 토지 보유농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전체 장원 토지 보유량의 어, 85%를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보유라는 것은 경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면 그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은 평생 상속권까지도 확보된 토지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이 85%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36%에 불과하다라는 그 서양사 강의가 내용이 있어요. 얘네들이.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토지 보유농에게 엄청난 토지 보유세를 부과해서 농민들이 이제 토지 보유농에서 벗어나서 이제 농업 노동자로 전락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농민들 대부분이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하고요.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죠? 지방의 그 치안판사 역할하는 젠틀 계층들이 갖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차진홍이 요몬이 소유권 일부와 경작권을 갖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프랑스를 볼게요. 프랑스는 14세기 이후에 농노 해방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대다수 농민들은 자연 신분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뭐 봉건제의 어떤 잔재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봉건제 잔재라는 것은 그 지당시 이제 그 당시 농민들이 농노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봉건제 잔재에 시달렸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 농민들은 자유민이었어요. 프랑스 혁명 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대의 급납화가 16세기 봉건제 반도로 생산용 지대에 고정돼서 프랑스 농민 봉고 조건의 실질적으로 계속 부담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이 자유민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들도 토지를 소유하게 돼요.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강력한 왕권이 있기 때문에 귀족들을 억눌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농민들이 자유민이 되면서 토지를 먼저 소유하게 되는데 물론 막대한 소유를 갖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가농 한 가족당 이제 자가할 수 있는 소농이죠 소농.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소농 형태가 토지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분작됐어.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든 경작권이든 일종의 자가농들이 많이 나왔어. 나름대로 자기가 소유권을 갖든 소유권을 가져서 농사를 하든 또는 누구한테 불려서 경작권을 갖고 하든 간에 나중에 토지가 나름대로 권리가 평균적으로 분작이 잘 됐거든요. 강력한 왕권이 등장해서 귀족들을 이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생산물 지대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근본적으로 생산물 지대. 생산물 지대는 뭐냐면 그 당시 프랑스 농민들이 그 자기가 이제 땅을 빌린 대가로 갖고 그 영주들에게 지대를 납부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유인이 되면서 이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부과됐던 그 제 지대 말고 곡물 납부라든지 요역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게 생산물 지대라는 이름으로 걷게 돼요. 그래서 농민이 나중에 자기가 토지를 갖고 있고 자기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예전에 자기 조상이 왜냐면 농노였으면 그 예전에 조상이 농노였으면 그 예전에 자기 조상을 지배했던 농노를 지배했던 귀족들에게 요 귀족의 자손들의 생산물 지대를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영농이고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대를 더 이상 납부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이 농노였던 이유로 자기 예전에 농노의 귀족이었던 농노를 지배했던 귀족들 후손들에게 이 생산물 지대라는 걸 갖다 주게 되는 거야. 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봉건적 잔재라고 하는 거야. 네, 봉건적 잔재. 근데 이 생산물 지대가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뒤에 얘기했지만 매매 대상이 돼요. 이 생산물 지대 수취권이.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들이 갖고 있다가 상당수가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부유자색들은 이제 생산물 지대를 수취권을 얻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자기 사유재산권 아니야. 그러니까 돈 주고 뭐냐면 사라. 공고적 공납을 유상 폐지 이렇게 주장했던 그 폐지인데, 자, 하여튼 신분적으로 상당히 자유롭게 하고 토지도 평균적으로 분작하게 됐지만 문제는 이 생산물 지대라는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 갖고 자신이 그 단지 예전에 조상이 농노하는 이유 때문에 요걸 계속 부과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갖다 바쳤다. 근데 토지는 영주는 농민들 경작했던 공한지와 공동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 공한제 공동제 영주에 걸린 민중의 단계를 정해서 나는데 물리쳐서 요거는 이제 그 공한지와 공동지에 대한 소유권을 농민들이 갖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프랑스 같은 경우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영주주의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상당수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분작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토지의 평균이 되게 잘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의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별로 없었다. 그래서 소유권이나 경작권 다 비슷비슷한 소농들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영국하고 좀 다른 점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신분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생산물 지대나 안 내도 되고 다 이제 뭐냐면 자유로서 이제 100% 권리를 획득했지만 대신에 농지는 젠트리 계층 같은 일부 계층들 다 뺏겼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물 지대는 계속해서 좀 남아서 봉건적 잔존이 있지만 토지는 나름대로 평균 분작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그 배경에는 영국은 젠트리 애들이 지방의 권력을 장악했지만 프랑스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왕에서 이제 파견된 관리에서 지방 귀족들이 통제가 돼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부 유럽을 보죠.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서쪽 지역 같은 엘베강 이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이게 장원제가 붕괴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쪽 지역에서는 없던 장원제가 형성돼 갖고 더 강화됐어. 이게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판 농로제, 부추에서 샤프트라는 거 하거든요. 되게 이제 독일 지역 같은 데 대해서 됐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개간 사업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마을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오히려 이제 그 서유럽에 있는 농로보다도 훨씬 더 자유로운 신분이었어요. 자유로운 신분인데, 근데 14세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거꾸로 됐어. 이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좀 약간 이상하네. 써도 막 이상하게 번지는 거는데, 네. 오히려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구속된 신분으로 바뀌게 된 예농으로 전략을 하게 돼. 거꾸로 됐어 얘네들. 그러니까 자유롭고 가벼운 부담에서 재판 농로에 전환되면서 예농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때 형성된 새롭게 형성된 농로제를 이제 재판 농로제, 그다음에 구추해줄 샤프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전장원제하고 그럼 재판농료제가 이제 뭘 차이가 있냐? 자, 고전장원제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 목적을 갖지만 재판농료제는 시장의 상품 판매를 목표로 곡물 생산을 향하는 대농장 경영 형태가 되었다. 이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노제가 훨씬 더 강화됐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시민활동을 통해서 독일 같은 프로이센 같은 지역을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농민들 비교적 자유롭고 부담이 가벼운 편인데 반해서 재판 농노제는 부담이 상당히 이제 더 무거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신분적으로 더 예속화되고. 그러면 재판 농노제가 등장한 배경이 뭐냐? 일단은 토지는 강대한 데 비해서 공지가 많아. 비어있는 땅들이 많아. 노동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좁은데 노동력은 많죠. 그러니까 그 당시 자원 영주들이 그 부족한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값싸게 데리고 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둘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데 경작한 토지도 강대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가서 하면 비싸게 가지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에는 노동시장에서 비싼 노동력 쓸 바에는
얘네들을 묶어서 그냥 예속화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 발달이 미숙하여 도시의 적대적 영주세력과 투쟁에 패배해서 그 다음에 도시의 영향이 상당히 적었다는 거, 그 다음에 15세기 이후에 왕권이 사역해지고 영주권이 강화된 독일의 정치상. 그러니까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당시 연방 국가들이 등장했죠. 연방 국가들은 이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하고 협력하면 융코라는 계급과 협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뭐 귀족 장교라든지 관료가 되면서 그 당시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또 지방 장원을 통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주의 소유자인 융코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유농촌에서 농민의 단결력이 약해서 귀족들이 패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같은 사람끼리 이제 모여 살았잖아. 한국은 다 대부분 일가친족이고 아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영주학에 대항할 때 빠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빠지면 왕따 당하잖아. 지금 우리 교대라고 보시면 돼. 교대 애들 와면 막 으쌰으쌰 잘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그 빠지고 그런 집회에 빠지고 하면 나중에 왕따 당하겠죠. 예. 그런 거 비슷해. 근데 여기는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마을 구성하다 보니까 단결력이 약했어.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이 상당히 이제 강압적으로 나와도 단결력이 약하다 보니까 매번 귀족들이 패배한 거야. 서울과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대응해갖고 물론 패배를 했긴 했지만 나중에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얘네들이 자유를 줬잖아. 근데 얘네들은 단결이 약하다 보니까 귀족들이 매번 패배해서 결국에는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야. 요거 예전에 한번 동유도 절대적 왕권하고 서유도 절대 왕권 관련된 비교 문제 나올 때 그 예문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재판 능력제 배경하고 또 연결되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추가 설명하면 도시가 발달이 미숙하여 도시의 적대적인 영주세력의 투쟁에 패배했다. 그래갖고 대개 보면 이제 서유 같은 경우에는 노비나 농노들이 그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 도시 도망을 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도망갔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북부에 있는 뭐 한자 도시를 제외하고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있어도 도시가 다 영주 밑에 예속되다 보니까 그 남유럽이나 중부 유럽의 그 도시들은 그러니까 남부 독일이나 중부 도시의 도시들은 영주들 밑에 예속하다 보니까 도망가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유럽에서는 얘네들이 도망가니까 도망가지 않게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반면에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도 잡아올 수 있으니까 잡아올 수 있고 또 도망갈 때도 별로 없다 보니까 농노들이 예속화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유럽과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주로 이제 농민 반란은 동유럽에도 일어났지만 주로 이제 어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냐면 서부 유럽에 일어났어요. 주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발달된 지역 있죠. 예, 그때 주로 이제 14세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패스트가 이제 확산되면서 인구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노의 몸값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영주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뭐 합해지대나 이런 것들 다 철폐하고 보존장원제처럼 그냥 직영지를 강화시켜서 농도를 더 좁히는 짜가지고 뭐냐면 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이 시대적 흐름을 그냥 묵인해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농노에게 일종의 자유를 주고 예전부터 이제 점점 풀어주긴 했지만 자유를 이제 확대시키고 농노를 좀 약간 이제 우대해주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보면 이제 농노들을 이제 뭐냐 풀어주고 그들에게 이제 뭐 땅도 이제 보여주는 이제 나눠주고 그런 했던 영주들이 많은데 일부 영주들은 그렇지 않았죠. 일부 영주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시켜서 자신의 그 직영지를 더 확대시켰어. 그래서 확대시켜서 그 당시 이제 농노들 강제로 이제 강제 부역을 해갖고 예전에 고존장군제 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농민들이 그거에 반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자크리의 난과 마터 테일러의 난이에요.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봉건적 반동이라고 하죠. 예. 직영지 강화에 대한 반동 형상으로 이제
일어났는데, 근데 이 봉건조 반동은 다 실패했죠. 뒤에 이제 얘기했죠. 자크레나이든 와터테나이든 결국에 다 진압이 돼요. 결론은 그치만 그 진압하고 나서 이제 영주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농민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얽매일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결국에는 이들의 이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장원제가 해체돼 나가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자크레난과 와트테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농민들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이제 그 뭐냐면 농노들이 물론 그러니까 영주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크레난을 보죠. 자크레난은 백년전쟁 마중에 일어났어요. 일단 배경을 보면요, 봉건 귀족들의 봉건적 부담이 증가되고요. 왜냐면 전쟁 중이었죠. 전비 같은 것도 있었고, 백년전쟁 중에 이제 국왕 장 2세의 몸값 마련, 뒤에 얘기했지만 장 2세가 전투 중에 이제 잡혔거든요. 그걸 몸값 마련 등등. 그다음에 이때 이제 그 항태자였던 사르가 에티네 마르쉐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무제한 징방권을 허용하는 콤페르 진영을 공표했어요. 요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그 귀족들에게 자기 예하에 있는 농노들 등등에게 무제한 징발권을 허용하는 꽁페르 칙령을 반포했다. 요거 꽁페르 칙령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때 와트테일런의 오답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거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전개 과정을 보면요. 파리 북부의 보배 지역에 발생해서 귀족과 교황을 공격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저 한때는 에티엔을 마르쉐난과 교답을 시도했죠. 시도한 거예요. 교답한 게 아니라. 근데 요 안에 수준이 보수파 애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반발을 해갖고 이것도 진압되고 이제 흐지부지했지만 진압을 했고, 그다음에 두 달 만에 용병들에 의해서 이제 실패했다. 왕의 군대에 의해서 이제 실패된 거죠. 그렇게 있고, 참고로 이 자크의 나는 자크는 특정한 인물을 이제 뭐냐면 지칭하는 것보다는 자크라는 농민의 대표적 이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인데 자크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뭐라 하면 그 당시 농민들 이름 중에 자크가 많았나. 우리가 철수 영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농민들이 일어날 때 철수 영이 이런 게 자기 썼던 그 보통 이름 있죠. 이런 이름을 이제 그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의 대표적인 이름, 그러니까 자크라는 것은 그러니까 철수 영희처럼 흔히 쓰는 이름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영국도 그 프랑스도 자크라는 그 이름도 있었고, 그래서 흔히 일어난 그 이름을 써서 일어났지만 실제로 자크라는 인물이 일어난 건 아니라 농민들이 대표적으로 썼던 이름을 자크라고 했고 그때 많이 썼고, 그래서 농민들의 그냥 대표적 이름을 갖다 붙이기 위해서 그냥 자크라 쓴 거야. 영희 철수 이름 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농민들 그 당시 자크라는 이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자크 자크라는 애들이 익힌 난 이런 의미에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반봉건적 반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터테일런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12년 기출문에 나왔죠. 자, 이 와터테일런은 상당히 좀 약간 복잡해. 기본적으로 이제 농민 반란이야. 이게 농민들이 주체를 했으니까 농민 반란 성격이 있어요. 그게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인두세가 등등 있거든요. 예, 뒤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잠깐만 말 좀 했네. 인두세부가 아니라 봉건적 반동이 있겠네. 인두세부가 뒤에 있고 그 배경에 봉건적 반동이 있어요. 봉건적 반동.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또 뭐냐면 농민 반란이 확산되면서 그때 런던 시민의 노동자들이 같이 참여했거든요. 런던 그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뭐냐면 그 노동조대 때문에요. 그 뒤에 얘기했지만 노동조대 때문에 했고, 거기에다가 또 빈민도 같이 참여했어. 빈민은 인두세 문제 때문에 인정. 그 인두세는 이제 농민도 있고 런던 노동자도 있는데 하여튼 다 관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민 반란이면지만 이 런던 노동자나 빈민도 같이 참여했던 반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 추가하면 존 볼이라는 이런 그 로랜드 세력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봉건적 방교회, 원시 기독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로랜드라는 그런 애들도 같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터 테일러로 일어난 농민 반란이지만 진행하는 것은 런던 노동자나 빈민들, 그 다음에 존 볼 같은 로랜드 세력도 같이 참여했던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농민 반란이 이제 농민이 주도했잖아요. 그럼 이게 제게 봉건적 반동이야. 역사병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임금이 올라가니까 자유노동 얻기 어려운 일부 영주들이 흑사병 이전에 지냈던 급납파를 폐지하고 예전에 고전 장호체처럼 농민들을 이제 뭐냐면 예속화시켜서 그 부역 부활을 했다. 노동지대 형식으로 하려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모든 영주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일부 영주들이에요. 그 당시 상당수 영주들은 대부분은 그냥 현실 인정하고 농노를 해방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점차 이제 근다파를 이제 폐지를 더 확산시키려 했는데 일부 영주들이 그랬던 거예요. 일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동조례. 흑사병 직후에 이제 임금 노동을 동결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드는데 이게 노동조례인데 그 당시 이런 것들이 런던 노동자들을 불만을 자아냈다. 이 노동조례는 왕이 반포한 것도 있고 칙령을 반포한 것도 있고 그 당시 의회에서 뭐 이렇게 공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공포한 노동조례 왕이 반포한 거는 노동 칙령 뭐 이렇게 막 노동법 그러니까 노동조례, 노동칙령, 노동법 등등 이동으로 이제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걸 어떤 주체에서 발표하든 간에 동결시키는 거야. 임금을. 흑사병 이전으로.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인두세를 신설했죠. 100년 전쟁 와중이다 보니까 정비를 마련해서 의회가 신설한 인두세를 빈민층에게 가중한 건데 인두세는 그 이게 사람의 머리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제일 원시적인 세금인데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지만 좀 못 사는 사람들은 부담이 크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똑같이 부과되지만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 국민들은 인두세 내기가 힘들어. 예.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했다.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세력들이 가담을 했던 거죠. 이런 세력들이 거기다 존볼이라는 로랜드 세력도 가담을 하게 되고요. 자, 전개 과정을 볼게요. 자, 로랜드파 수도사. 로랜드파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클리프를 따르는 세력이라고 했죠. 얘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반봉건적. 잠깐만요. 이게 이게 왜 이게 반봉건적. 그 다음에 반교회. 이때 반교회라는 것은 카톨릭, 반카톨릭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원시 기독교의 어떤 평등사상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수도사 존 볼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선동을 했는데 농민들 데리고 아담이 밭을 가지고 이브가 밭쌈을 짤 때 누가 기족이고 누가 평민인가.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뭐야? 원시 기독교 평등사상이 보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브와 아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럴 때 누가 귀족이었고 누가 평민인가 다 똑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연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연설하고 그 선동된 사람들이 남부 엑시스와 켄트의 농민들이 와터테일러가 지도해서 반란을 일으켜 왕에게 진정하기 위해서 런던으로 행했다. 그래서 그때 농민들 요구는 이제 뭐냐?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임신과 토지 자유. 이거 뭐야? 이제 농노에서 완전히 뭐냐면 신분 탈피해달라. 농노 해방이죠. 원래 이제 농노 해방은 이제 그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완전하게 해달라 이런 거야. 그래서 봉건적 예수부터 해방 등등을 이제 내걸었다. 그래서 이제 와터 테일러이 나니까 그때 왕이 누구냐면 리처드 2세요. 리처드 2세는 이제 어디 때 즉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섭정이 이제 그 삼촌인가 그렇게 했어. 그래서 리처드 2세가 이제 뭘 할 수 없겠죠. 아주 어린애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농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자.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러 이제 갔는데 그때 스미드필드라는 곳에서 협상을 했어. 스미드필드에서 이제 마터 테일러가 이제 와서 이제 협상하려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귀족들이 협상장에 나왔던 귀족들이 그 뭐냐 마터 테일러를 그냥 죽여버리죠. 어 그리고 이제 곧바로 나서 런던 상륙준 사람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공격을 했고 또 지방 영주도 병력을 거느리고 런던에 도착하니까 농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반란도 군대에서 진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을 보면 반란의 성격 보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항상의 길을 걷고 있던 농민들이 그들의 해방과 자유를 더 확고하기 위해서 반봉건적 운동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농노제가 해체되고 자원제가 해체되는 그런 추세 속에서 이걸 확실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존 볼이 위클리프 계통의 로란드파라는 속한 점을 고려한다면 그 와터테나는 중세교회 반항은 반교회적 운동과 결합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농민이 외쳤다는 골수의 원시 기독교에 의했던 평등 사상이 뚜렷이 보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뭐냐면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뱃삼을 짤 때 누가 귀족이고 누가 평민인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농민 반란의 의의를 볼게요. 이때 농민 반란 서유럽 중심의 농민 반란이야. 그래서 봉건사회에 대한 어떤 구조적 도전이었고 봉건사회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근대사를 유입하는 힘을 형성했다. 이 반란은 결국적으로 농민 진압됐죠. 그렇지만 농민층의 요구, 봉건체, 장원제 해체, 농노해방 이런 것들이 수용돼서 장원제도 붕괴를 촉진시켰다. 그러니까 농민 반란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어떤 생각과 연구들이 농민들에게 양보했고요. 그래서 종전에서 봉건제 반동도 이제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당시 장원제를 해체시키고 영주를 해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중세 봉건왕조의 발전 과정을 볼게요. 요거. 그래서 이제 중세 봉건왕조는 초창기 때는 상당히 지방분권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12, 13세기인데 그냥 14세기 100년 전쟁 그렇게 나중에 얘기해요. 하여튼 지방분권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후에 지방분권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중앙 집권적인 어떤 모습을 띠게 돼요. 물론 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로 영국이나 프랑스, 뭐 스페인 이런 나라를 얘기해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런 나라들 얘기하죠. 예, 중앙. 그래서 이제 뭐 계기가 됐던 것이 백년 전쟁,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재정복 운동 있죠, 등등등. 그러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뭘 해소하기 시작하냐면 재판권하고 그 지역에 징세권을 해소하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지방 영주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어떤 왕위에서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14, 15세기 넘어가면 그 당시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그 다음에 프랑스 등등은 왜냐면 전제 국가, 그러니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돼요. 뭐 러시아도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예상이 있죠.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죠. 독일, 이탈리아는 계속 분열하게 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성로마 황제들, 그러니까 오토 왕가부터 쭉 얘네들이 독일 문제에 관심 있는 황제도 있었어요. 근데 상당수가 독일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어. 왜냐하면 이제 신성로마 황제의 어떤 지배권, 이 황제관이 이탈리아 교황으로부터 이제 부여되다 보니까 항상 그 자기 사람을 이제 이탈리아 교황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탈리아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갈등도 일어나고, 예,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탈리아도 제대로 통일국가 형성되지 못했죠. 독일에 뭐 계속 간섭도 있고
그다음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중부 지역이 각기 따로따로 놓았고요.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중앙 집권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민족주의 영향으로 19세기 가서야 1871년이죠. 가서야 이제 통일 국가를 만들어. 이건 한참 뒤죠. 한참인데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이제 강력한 왕권을 갖던 중앙 집권을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각국의 정치상 특징을 보면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중앙 집권하고 또 농노해방을 해서 공군제 붕괴가 됐죠. 스페인은 재정복 운동이 나갔고 이제 아라곤과 그 카스텔 왕국이 이제 통합이 돼서 스페인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몰아내는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했고, 예. 러시아 같은 게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모스크바 대공국의 중심에 갖고 왕권이 강화했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근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분열 및 통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결국 19세기 가서야 통일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왕권 강화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중세 후기 때 등장했던 것들이 보면 중앙 집권을 강화해서 재판권과 가세권을 확대했다는 거,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했고, 그 다음에 이 관료제 상비군을 정비하는 과정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등장했던 시민계급과 결탁을 했죠. 앞에서 얘기하는 상인 자본가들에게 돈을 받고 자기 이제 뭐냐면 필요했던 관료나 상비군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 봉건 세력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합포 사용이야. 그래서 예전에 중무장하는 기사들이 이제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중무장하는 철갑 기사들이 말을 타고 이제 막 그 공격하는 그런 전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돼. 왜냐하면 보병들이 쏘는 이제 그 대포라든지 그런 그 대포나 총에 의해서 몰락하거든. 기병들은 이제 중장 보병 기병은 없어지고 중장 기병은 없어지고 경조보 형태로 옆에 이제 측면을 공격하거나 보병의 측면을 공격하거나 도망가는 보병을 쫓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존재로 떨어지게 돼요, 기병이. 그래서 봉건 세력들이 몰락하면서 국왕의 궁중 신하가 되거나 지주도 전락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신분제 의회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도시민들이 이제 그다음 귀족과 함께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 신분제 의회는 이제 뭐 영국의 모범의회가 대표인 거, 프랑스 3부회, 뭐 그다음 독일의 제국회 등등등 있겠죠. 그 기능은 뭐 각국마다 다긴 하는데 전반적 국왕의 가세 협찬이나 정치적 발언권은 통해 왕권을 견제하거나 그 다음에 내정 및 외교 문제 자문을 담당하거나. 근데 입법권과 가세권이 없고, 물론 이것도 그 나라마다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입법권 같은 경우에는 가세권은 모범위, 그 영국 같은 경우에 나중에 모범위가 더 발전해서 이제 의회가 됐는데 얘네들은 이제 가세권을 갖고 있었죠. 예. 등등 이건 나라마다 좀 다르고요. 그다음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했다. 그래서 3부회니까 어떤 이제 얘네들 성직자 귀족 시민이라도 이제 전문 계층이 아니라 뭐 부르주아 세력들 이런 계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신분제 의회의 이제 성립과 발전 과정은 좀 다르다, 나라마다. 예, 그렇게 보고 오늘날 그 의회에 이제 기원이 됐던 것은 영국이죠. 영국 의회 발전 과정은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계획이거든요. 전반적인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제 얘기했고요. 자, 영국을 볼게요. 영국. 자, 영국은 이제 앞에서 이제 잠깐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헨리 1세부터 이제 시작하죠. 앞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잠깐만요. 그 영국을 얘기했던 것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그 알프레드 대왕 쪽 얘기하다가 이제 그 정복과 원리원 관련된 얘기를 좀 했거든요. 노르만 왕족.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왕조표 얘기했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앵글색스 왕국이 있다가 나중에 노르만 왕조로 바뀌죠. 그러다가 플랜테진스 왕조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랭커스가 하고 그 안에 요크가 싸우다가 투도가도 통일되고 그 다음에 하노버 왕조가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빅토리아 왕 때 그 빅토리아 왕 때 이제 섹스 코보 왕조가 섹스 코보 왕조가 됐죠. 네.
코보트 왕조인가 그래. 코보트 고타 왕조. 예, 정확히 섹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고타 왕조가 됐죠. 고타 왕조. 코보트 고타 왕조. 예. 근데 이게 코보트 고타가 나중에 이제 고타 폭격기인가 1차 세계 때 써가지고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다 갖고 이제 왕조를 이대로 바뀌죠. 윈조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이제 노르 왕조하고 플랜테니네트 왕조 관련된 내용이에요. 두 개 왕조, 노르마 왕조하고 플랜테니네트 왕조인데 노르마 왕조는 이제 그 원령부터 해서 헬레니스까지 있고 플랜테지네트 왕조야. 이게 반개 왕조거든요. 완전 핏줄이 다 끊긴 게 아니라 집게가 끊어져 갖고 이제 건데 이거는 플랜테지네트 왕조는 헨리 2세부터 해갖고 리처드 2세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부터 랭커스가 요코가 그냥 싸우게 되는데 먼저 이제 헨리 1세를 보죠. 헨리 1세는 노르마 왕조예요. 이 사람의 이제 주요 이제 업적은 왕권 강화야. 네. 그 왕권 강화에 이제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왕실 재판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왕의 재판권에 순회 재판을 실시했어요. 순회 재판. 그래갖고 그 당시 법 체계를 보면 그거예요. 1심하고 2심이 있는데 1심은 그 지역의 이제 제후들에게 받는 거야. 공신 재판이죠. 그리고 2심 재판은 이제 공신 재판을 받고 이게 불만스러우면 그 당시 왕이 하는 순회 재판, 왕실 재판을 받게 돼요. 이게 2심이에요. 근데 처음에 공신 재판들이 훨씬 더 강력했는데 이게 나중에 순회 재판을 옮겨가. 왜냐하면 이 순회 재판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에 돌면서 많은 이제 판례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법이 있어요. 이게 보통법이야. 코먼 센스라고 하죠. 보통법. 이 보통법이 그 공신제후들의 어떤 판례보다 훨씬 더 보편성이 있고 사람들의 설득력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심 재판에서 공신제후들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마음에 안 들면 그 순회 재판 넘어가니까 대개보면 순회 재판에서 보통법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판결됐고 뒤집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심 재판 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신들도 재판할 때 어차피 뭐냐면 2심까지 갈 걸 해서 생각을 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본본적인 법이나 지역 특색의 어떤 불문법에 따라서 재판한 게 아니라 이 순회 재판에 의해서 형성된 판례 모음집 보통법에 의해서 뭐냐면 재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법인 영국의 법 형태가 됐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불문법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들이 누락되고 그 각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형성된 이 판례가 보통법이 순회 재판을 했기 때문에 공신재판도 결국 순회 재판에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흐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왕실 재정을 정비했죠. 재무관을 설치하고 주장관에게 1년에 2번씩 왕실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지방 재정을 장악했다. 그래서 요거는 재판권, 요거는 징세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국가의 어떤 공권력을 이제 강화시켜서 지방의 개우들이 갖고 있는 재판권과 징세권을 통합하려고 했다. 이거는 헨리 1세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가 왕권 강화할 때 다 공통이 보이는 거야. 예. 자, 헨리 2세도 보죠. 자, 헨리 2세 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플랜테지네트 왕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헨리 1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혼란 상태에 있다가 그때 이제 외가 쪽에 있는 그 뭐냐 그 프랑스의 왕주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왕주백의 그 후손이었던 헨리 2세가 즉위하니까 외손자 정도 보시면 돼요. 외손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플랜테지네트 왕조야. 네, 플랜테.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이제 프랑스 영주였어요. 프랑스 영주 앙주 백이기 때문에 앙주 지역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헨리 1세 이쪽 외할아버지 쪽으로 했고 노르만 쪽은 영주도 갖고 있었고요. 네, 어머니 쪽이죠. 외가 쪽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그 아키테 영주도 갖게 되는데 이 아키테는 이제 뭐냐면 앞에서 이제 그 뒤에 얘기했지만 누이 7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에.
이 누이 7세가 이제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엘레노아하고 결혼했어요. 예. 그래서 엘레노아가 이제 아키테 공의 딸이거든요. 외동딸이야. 아들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뭐냐면 상속권을 얻게 된 거죠. 그 누이 7세가 이제 얘하고 결혼하면서 상속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실제 초창기 때 이 아키테 영지는 누이 7세한테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이 누이 7세하고 엘레노아 사이에 어, 아들을 생산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이 7세가 세자를 책봉할 수 있는 아들이 없으면 왕조가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이혼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가를 들었는데 또 아들을 못 낳죠. 세 번째 장가를 들었는데 그때서 이제 아들을 낳은 거야. 자, 하여튼 그래서 이혼이 된 엘레노아는 누구하고 재혼을 했냐면 여기 헨리 2세하고 재혼을 했던 거야. 그러면 엘레노아가 가지고 있는 아키테 공의 아키테 영지가 당연히 헨리 2세 넘어가죠. 그래서 그 당시 헨리 2세는 그 북부 지역이죠. 앙주, 노르망디, 아키테 지역을 이제 겸했다. 그래서 프랑스의 강대한 공공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키테 지역을. 그래서 앙주백하고 노르망주는 저쪽 북부 지역, 프랑스 북부 지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이 남부 지역인가 그럴 거야. 프랑스 남부 지역. 하여튼 방대한 이제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헨리 2세는 영국 잉글랜드 왕이면서 프랑스의 영주여서 프랑스 왕이 신하게 되지만 강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그 다음에 군역 대납급을 징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개 이제 프랑스 이 사람이 프랑스 영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프랑스 영지를 지켜야 되겠죠. 이 영지 막대한 영지들. 그래서 영국 잉글랜드 이제 봉신들에게 거기에 가서 지켜라고 의무를 이제 부여했는데 봉신들 입장을 땐 자기 영지도 아니고 자기 그 사는 그 잉글랜드 지역도 아니고 바다 건너 프랑스 영지 가서 그 지키고 있으면 싫잖아. 안 가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봉신들에게 군역 대납금을 내라. 그러면 안 가는 대신에 얘네들 이제 안 보내는 대신에 프랑스는 용병 부대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군역 대납금을 징수해서 봉신들이 프랑스에 안 가는 대신에 그 군역 대납금을 받고 북신으로부터 용병 군대를 조직해갖고 프랑스 자기네 영토와 보전에 학대 이용했다. 예,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헨리 2세도 헨리 2세와 마찬가지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재판권을 이제 강화시키려 했는데 일단 봉신 재판권은 어느 정도 무력화시켰어.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교회법 문제예요. 교회 재판권. 교회 재판권은 이 교회법에 의해서 이제 행해지는 거죠. 교회 재판권에 의한 교회법에 의한 교회 재판권은 엄밀히 말하면 세속 문제에 간섭할 수 없어요. 어떤 문제만 이제 하냐면 주로 종교적 문제 때문에 한 거야. 종교적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보면 웬만한 이단 아니면 되게 약해. 그래서 해봤자 벌금형밖에 안 돼요. 벌금형도 되게 약하게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왕실 재판도 이제 뭐냐면 나는 합리적이면 왕실 재판 벌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 근데 종교 재판을 걸면 벌금을 적게 내니까 대부분 종교적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뭔가 종교적인 것들 엮어가지고 이유 갖다 붙여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왕실 재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지. 성직자가 이제 뭐냐 또 죄를 줘도 이게 분명히 종교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뭐 그 사람을 죽이고 뭐 절도를 했는데 성직자가 해갖고 종교 재판을 넣는 거고 국가의 어떤 법제기가 확립이 안 되겠죠. 이게 안 되겠다. 이 종교 재판을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냈던 법이 클레란드 협정이야. 이거 외워두세요. 자, 클레란드 협정이 뭐냐 하면 성직자에도 범법 시에는 교회 법정이 아니라 국왕 법정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사법권을 통제하는 법이죠. 교회에 대한 어떤 통제 강화 목적인데, 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반발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베케트라는 사람이야. 이 베케트는 이제 그 헨리 2세의 친구고 절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성직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헨리 2세가 그 당시 영국 국교의 이제 영국의 그 카톨릭의 제일 높은 수장이 그 캔터베리 대주교네요. 자기 친구였던 베케트를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베케트가 자기 말을 따라줄 줄 알았어. 근데 막상 자기가 사람이 이제
자기가 상을 만든다고 이 사람이 지금 그 헨리 2세하고 개인적으로 절친이지만 클레란드 현장에서 못마땅한 교회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반대를 했던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헨리 2세가 열이 받겠죠. 그렇지만 하도 자기가 절친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헨리 2세의 내용 그 열받는 걸 보고 그 당시 헨리 2세 측근들이 알아서 얘가 베켓을 죽여버린 기사들 친위대가 베켓을 죽여버린 근데 헨리 2세가 베켓을 죽음을 듣고 이제 얘 또 왜 이 사람을 죽였냐고 난리 났겠죠. 근데 이거 개인적인 것들 떠나서 베켓을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전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야. 이게 종교 문제잖아. 카톨릭도 반발하고 영국 국내 이제 신도도 반발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러났어.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중요한 문책을 받고 영국 교회 법정이 교황청에 초청된 권리 인정하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회 재판권을 통제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청이 소청이죠. 그래서 성직자가 1차적으로 국왕법정에 재판을 받더라도 그 당시 그 교황청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거야. 성직자가 1차 시험, 1차 재판에서 국왕법정에 재판을 받더라도 2차 법정에서 가서 교황청에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최종적인 2심 재판이 결정되기 때문에 교황청이 갖고 있는 거지 개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 재판권의 통제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헨리 2세 사법권 통제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은 교회 재판은 실패했죠.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어요. 영국 고유의 어떤 보통법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제 헨리 2세는 또 뭐냐면 여기 뒤에도 좀 배신제 같은 것들을 이제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교회 재판권을 장악하기 실패했지만 영국의 고유의 보통법을 발전시켜 배신제를 확립시켰고 나름대로 사법권을 뭐냐면 합리화시키고 뭐냐면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데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클레란드 현장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이 나왔죠. 04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성속 그 재판권에 대입해서 나왔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클레란드 현장 내용은 외워두시고 그 명칭도 정확히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재판권 장악을 실패했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재판권을 강화시켜 놨느냐. 일단 헨리 1세 때 있던 순회 재판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시키고요. 그 다음에 배심원제를 이제 만들었어. 그러니까 국왕법정의 재판에 배심원제를 확립했다. 근데 영리법정 같은 경우는 배심원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무죄 같은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판결하잖아요. 그다음 공권주의 법정에서 판결에 불만이면 망림법전에 이제 상소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권주의 법정에서 이제 판결이 내려져도 이제 보복 때문에 왕립법전에 이제 그냥 상소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의무적으로 이제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네. 그러니까 판결에 불만이면 곧바로 이제 그냥 그 왕립법전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이제 뭐냐면 나는 그 불만을 그러니까 불만을 좀 왕립법전에서 이제 해소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에서 불만이면 괜히 왕립법전에 상소했다가 뭐 당할 수 있다, 해코지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해코지를 이제 못 맞게 하고 왕립법전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왕립법전은 되게 어떤 보통법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순회재판에서 했던 것들 이제 보통법이 이제 하다 보니까 1심에서 봉신제후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간섭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더라도 어차피 2심에 가면 보통법에 의해서 뒤집어지니까 자연스럽게 2심 재판에 염두에서 보통법에 대해서 1심도 같이 이제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법이 이제 일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보통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순회 재판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판례들 모아서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헨리 2세의 그 재판제도 개혁을 통해서 영국 특유의 보통법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헨리 2세의 아들 중에 이제 그 리처드와 조낭이 있거든요. 근데 리처드는 큰아들이죠. 그 큰아들인데 3차 십자군 전쟁했다. 산란인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도중에 싸우다가 이제 돌아오는 도중에 뭐 죽게 되고, 네, 그래서 하고 그 동생이었던 조낭이 이제 뭐냐면 즉위를 하죠. 네, 이 사람은 이제 실제왕이라고요, 보통 별명을. 실주왕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프랑스 영내에는 땅을 많이 잃었죠. 그 땅을 잃은 왕이 돼서 조낭, 실주왕이라고 하죠. 자, 실주왕 관련된 조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2번 나왔죠. 그리고 대원장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일단 배경을 보면요. 조낭이 이제 프랑스의 영토를 이제 상실하죠. 예전 부배 전투인가 그래. 필립 2세하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부배 전투, 부비노 전투라고 또 하는데 여기가 필립 2세하고 맞짱 떴다가 패배를 하죠. 그래갖고 그다음에 프랑스 북부 영토를 뭐냐면 거의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앙주 지역하고 어디더라? 노르망디 그 지역을 잃게 되고 이제는 남부 프랑스 일대만 이제 가스코너 일대, 아키테 그 일대만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 북부 프랑스는 요때 조난 때 상실되고요. 남부 프랑스 지역 있죠. 남부 프랑스의 그 영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00년 전쟁 때 이제 상실하게 돼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때는 없어지게 되죠. 뒤에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너세트 3세가 충돌하죠. 켄터베리 대주교 임명권 문제를 둘러서 충돌해서 한때는 이노산트 3세 파문에 처해졌어요. 얘가 네,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조난은 프랑스 전쟁의 악화로 재종을 확증시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왕실 수입 증대를 도모해서 병역 면제세나 상속세 증세를 시행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병역 면제세 같은 건 이거예요. 뒤에 그 군역 대납금 있죠. 이걸 뭐냐면 이게 원래는 프랑스에 가야 되는 그 봉건 영주들을 안 가는 대신 용병들을 이제 대체하는 거잖아요. 요걸 이제 뭐냐면 확대시키려고 했죠. 거기다 또 이제 그 욕심이 생긴 게 뭐냐면 그 당시 영국이 잉글랜드가 그 당시 좀 상파배 경제들이 발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세를 해갖고 막대한 땅을 좀 얻으려고 그러니까 세금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증세 정책을 하다 보니까 봉건 제후들이 반감을 불러있구만.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볼 때 그 프랑스 영토도 상실했고 무능한데 거기에다 세금까지 부과하려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들고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보면 1215년에 제후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고 그때 런던의 이제 부르주아 계층도 거기에 호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후들의 현장 그러니까 일명 마그나 카타 대현장을 제시하고 존도 그냥 거기에 동의를 하죠. 예. 그래서 마그나 카타 내용인데 마그나 카타 내용이 이제 많긴 많은데 주요 내용을 보면 자,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교회 예전에 특권들 모두 인정해주고 왕과 그의 봉신사의 봉건적 경각에 가는 것도 있고 왕의 여러 통치 절차의 간행, 제후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 관한 것들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후들의 권리를 이제 인정받고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선출된 25인회가 그 약속을 이행을 감시했다.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 볼게요. 주요 내용들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적혀 있지 않았고 심화 규제를 좀 볼게요. 쭉쭉 넘어가서 심화 규제가 그 앞부분에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자, 197페이지 보세요. 보충 규제. 이게 대원장이 2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조 보면 이제 그 영국 왕과 잉글랜드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잉글랜드 교회의 특권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조 내용을 볼게요. 간섭상 인정된 것 외에 가세오는 공건 보조금은 국민의 공통대합이. 자, 여기서 국민이라고 이제 번역했지만 실제 그 원문에는 자유민이라고 해요. 자유민. 그때 이제 자유민은 일반 사람들 다 포함한 게 아니라 그때 자유민은 주로 귀족들과 그다음에 성직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족과 성직자 합의 바탕으로 해서 대의를 통해서 징수했다. 그러니까 얘네들 모인 회의를 통해서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가 법대로 가세를 하지 마라. 그래서 다수의 합의를 통해 귀족과 성직자의 합의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해라. 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냐면 자유민이 원래 귀족과 성직자들만 의미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 민들까지 확대시켜 나간 거야. 그래서 일반 민의 대표 기관이 어디죠? 의회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땐 의회에 입각해서 의회의 어떤 법에 의해서 거두다라고 해석된 거죠. 입헌주의 원칙이 확립됐다. 그래서 보통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이라든지 미국처럼 성문법이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어떤 간습이라든지 갈래, 판례, 그다음에 이렇게 대형장이나 뭐 권리청원, 권리장정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을 지금 그 당시 여러 가지 예전부터 내려왔던 것을 뭐냐면 다시 재해석해 갖고 일종의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헌법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정을 재해석해 가지고 만든 것을 일종의 헌법 역할을 하는 부문법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자유민에서 귀족이나 성직자 관련된 내용이지만 공권적 문서지만 이 자유민이 일반이 되면서 또 그 대의라는 것이 의회가 되면서 의회 없이는 가세를 의회 어떤 동의 없이는 가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 마련해 주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권리청원에 의해서 다시 확인되죠.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정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런 입헌주의 정통이 확립됐다. 기별 나중에 이건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9조 보면 국법이나 재판에 의하지 않고도 자유인은 누구나 연행, 투옥, 재산몰수, 추방 등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자유인은 아까 처음에 귀족 성직자라고 했죠. 나중에 일반민까지 해서 법에 의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어떤 원칙이 확립되죠. 그래서 이제 등등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발전을 볼게요. 그래서 이게 영국 의회에 가세된 어떤 통치의 기초가 되는데 국왕 직속 신하의 전체의 승인 없이 그 구역 대납금과 특별 보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 직속 신하는 번역상 문제죠. 자유인, 그래서 자유인의 전체의 이 전체인 나중에 의회로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음, 대표 없는 곳에는 가세 없다라는 어떤 뭐 그 정통이 확립되죠. 미국의 독립혁명 때 이제 이용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개인의 자유의 토대맞다. 자유는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 없이 구속되거나 투옥되거나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형성됐고 그래서 이때 시대가 지내면서 자유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권리 또한 확대되는데 아까처럼 했죠. 성직자나 귀족 뭐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 자유인이었는데 나중에 일반 평민까지 이제 자유인이 확대되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요. 성격은 기본적으로 귀족 성직자 본권 도시민들 본권적 특권을 확인하는 문서야. 예, 요거 초점을 치죠. 그러니까 마그나 카르타는 자체가 처음에부터 근대적 어떤 특권 문서가 아니라 본권적 특권을 확인하는 문서였다. 근데 이게 자유민한 개념이 확대되면서 나중에 재해석되면서 헌법 역할하면서 이게 일종의 뭐냐면 근대적 성격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건요. 자, 의의를 보면요. 대원장은 입헌적 정통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저는 대원장의 승인했음에도 왕도 법의 구속에 저는 대원장을 승인함으로써 왕도 법의 구속 아래에 있음을 인정한 셈이고 그 결과 대원장은 영국 국왕이 제한군주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구속된 입헌군주제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국왕의 자의적인 어떤 전체 정치를 억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의 봉신적 공신관계가 본질적으로 쌍무적 계약관계를 확인시키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본권적 특권을 확인하는 문서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대원장의 기본적인 성격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본권적 특권을 확인하는 문서다. 이게 핵심 키워드는 본권적 특권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재해석되면서 근대적 문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대원장
그 다음에 권리청원, 권리장정 이런 것들 3대 문서가 이제 그 당시 영국의 헌법 역할을 했다. 헌정 3대 문서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헨리 3세인데 헨리 3세는 상당히 무능했어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뭐냐면 외국인들 자문에 의존하고 쓸데없이 그 원정을 너무 많이 했어. 그 국보를 이제 낭비하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 실정과 무능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귀족 대표였던 그다음 외척이었죠. 예, 시몽드 몽프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시몽드 몽프르는 프랑스 귀족인데 그 헨리 3세 그 같은 외척이에요. 그래서 처가인가? 처가인가 아마. 그래서 이제 얘가 대대전 봉기를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을 지배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의회도 이제 소집을 하고 돼요. 뒤에 좀 얘기했지만 시몽드 몽크의 의회 같은 거 소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헨리 3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1세야. 에드워드 1세는 상당히 이제 뭐냐 유능했거든요. 거꾸로 아버지와 달리 유능해갖고 결국에는 몽크의 군대를 격파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왕권 강화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단 중에 시몽드 몽프레가 한동안 이제 영국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을 한다. 내란 중에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국왕의 행정을 전문화시키고 그다음에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국왕의 행정을 분화시키고 전문화를 도모하고요. 공건 신하들로 구성된 왕실의 일을 국왕 밑에 직속의 재문가가 병간으로 재편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권한을 자기 밑에 두고 왕실 재정을 업무를 분화하고 전문화시키고 민소재판과 민사가 민사재판권이 있죠. 그러니까 민사재판권과 왕자재판 설치해서 왕의 재판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범위회가 탄생됐다는데 모범위회는 이제 뒤에 있나? 그 요거는 잠깐만요. 이게 없네. 그래서 이제 요거부터 좀 얘기할게요. 자, 영국 의회 발전을 좀 얘기하면서 이제 할게요. 이게 있는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일단 뒤에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웨일즈를 정복했어요. 웨일즈. 그래서 웨일즈는 이제 이게 영국 섬이라면 제가 좀 근데 이쪽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복을 했는데 여기는 켈튼족이 지배했던 곳이에요. 여러 왕국들 분열돼 있었는데 이 웨일즈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서 잉글랜드로 편입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왕세자들은 이제 영국의 그 잉글랜드 왕세자들은 항상 이제 어디에서 즉위하냐면 왕세자 즉위시 어디냐면 그 웨일즈에서요. 네. 그래서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게 항태자 왕세자라는 의미잖아요. 왜 웨일즈에서 왕세자 즉위시를 하냐면 요 땅이 잉글랜드 영토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야.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웨일즈를 정복했다는 거. 그렇지만 북쪽에 스코틀랜드라는 게 있었어요. 스코틀랜드는 요 북쪽에 있는 땅이죠. 원래는 이제 여기 켈튼족이 살았는데 켈튼족이 이제 누구한테 쫓겨났어요? 앵글색슨 민족들에 쫓겨나잖아.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앵글색슨하고 동화됐고 그 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웨일즈로 갔거나 아니면 아일랜드로 갔거나 또 일부는 북쪽으로 갔어. 이 스코틀랜드. 근데 이 스코틀랜드에 무슨 족이 살고 있었냐면 스코트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스코트족. 근데 이 북쪽으로 가는 켈튼족은 필트족이라고 하거든요. 예, 필트족이 있는데 요 필트족하고 이제 스코틀족이 결합이 됐어. 그래서 이제 스코틀족에 이제 뭐냐면 들어가게 되죠. 예, 융합이 돼요. 그래서 요 땅을 뭐냐면 스코트족이 사는 땅 해갖고 스코틀랜드라고 해요. 예. 그렇지만 이 스코틀랜드 정복은 실패했다.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인데 그 후에 이제 영국, 잉글랜드는 어떻게든 스코틀랜드와 싸움을 일어났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잘 안 됐죠. 이거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제 영국 의회 발달 과정을 좀 얘기할게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은 58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 58번이에요. 예, 요거 영국 의회 발달 과정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